아버지, 요즘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영어 유치원에 보내니 월 200만 원이 훌쩍 넘고 피아노, 미술, 수영, 코딩까지 다 배우려면 제 월급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아버지가 모아두신 퇴직금이랑 적금으로 손주들 교육비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해요. 그게 우리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고 싶어. 이제 좀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됐지 않아? 부모님은 이미 집도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손주들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저 여행이나 다니며 편하게 사시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 우리가 손주들을 낳았니? 그건 너희가 선택한 거야. 비싼 사교육을 시키는 건. 그러니 너희 책임이지. 우리는 너희가 결혼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 됐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알겠어요. 부모님은 손주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저희도 부모님께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도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을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손주들의 교육비 지원을 바라는 아들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올해 67이 되었고 몇 년 전 일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기에는 충분한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적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만나는 정도였지요. 손주들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학원을 여러 개 다녔고 저희 부부가 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무리하게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았지만 요즘은 다 그렇게 키운다고 하니 별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에 앉더니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는 손주들의 교육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영어 유치원에 보내니 월 200만 원이 훌쩍 넘고 피아노, 미술, 수영, 코딩까지 다 배우려면 제 월급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저는 그저 아들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아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두신 퇴직금이랑 적금으로 손주들 교육비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해요. 일단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요.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손주 교육비로 내놓으라니, 그것도 초등학교 졸업까지. 손주가 둘인데 막내는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최소 8년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도 노후 생활이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집도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손주들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우리 노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있고 연금이 나오니 그걸로 살고 모아둔 돈은 다 내놓으라니.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은 손주 학원비로 써야 하고 저희는 그저 집과 얼마 되지도 않는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지. 아들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주변 친구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손주 교육비 대주시는데 우리 부모님만 안 해주시면 아이들이 뒤처질까 걱정돼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잖아요.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이제는 우리 인생을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아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과외비를 아끼지 않았고 대학 4년 내내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취업을 위한 어학연수 비용까지 대주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을 모두 저희가 부담했고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기에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료비도 점점 늘어날 테고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하려면 모아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어제 이야기한 건 아버지랑 어머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하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왠지 그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어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주말 아내와 저는 진지하게 우리의 노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 후 하고 싶었던 일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 35년 동안 직장 생활 동안 미뤄두었던 꿈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노후 의료비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들, 노인성 질환 치료비, 요양원 비용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큰 돈을 벌 능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모아둔 돈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손주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대화라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미안하지만 손주들 교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의료비도 있고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게 될지도 모르고. 그 순간 며느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아이들 교육이 더 시급한데. 요양원은 몇십 년 후의 일인데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시겠다고 손주들 미래를 포기하실 건가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주들 미래를 포기한다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 시부모님들은 다 손주 교육비를 대주세요.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저희는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후에 있었던 아들과 며느리와의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모든 노후 자금을 손주들의 교육비로 써야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가혹한 요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용돈처럼 주되 퇴직금과 적금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아들에게 전하기 위해 다음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큰 손주는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손주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작은 손주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좀 더 희생해야 하나?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놀러 간 사이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희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매달 50만 원씩 손주들 교육비로 보태줄게.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영어 유치원만 해도 월 200만 원이 넘는데. 그건 너희가 선택한 거잖아. 굳이 비싼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면 나머지는 너희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도 노후 대비가 필요해. 그러자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영어 유치원 안 보내면 초등학교 가서 적응 못 한다는 거 아세요? 아이들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인색하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아내는 중간에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아들 가족은 서둘러 집을 나갔고 저희는 또다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남겨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2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에게 맡기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곤 했는데 그런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민재가 우리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우리는 단지 돈을 제공해주는 존재일 뿐인가. 그동안의 사랑과 희생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퇴직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이렇게 쉽게 단절되다니. 마침 그때 아내의 오랜 친구가 제주도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위해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문득 저희에게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사를 갈까요?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사요? 글쎄,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곳으로.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계속 민재네 얘기로 마음만 아플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희는 이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들러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를 알아보고 제주도와 강원도의 주택 시장도 조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면 시골에서는 더 넓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남은 돈으로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아직도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아들이 걱정할까 싶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잘 지내니? 요즘 바쁜가 보구나. 그러자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적어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기에 아들이 보고 싶을 때 찾아올 수도 있고 저희도 가끔 서울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아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저녁 같이 먹자. 이번 주말요? 글쎄요. 아이들 학원이 있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잠깐이라도 시간 내줬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토요일 저녁에 뵐게요. 토요일 저녁 아들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전 만남에서 있었던 불편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야,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강원도로 이사하기로 했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좀 쉬려고 해. 내 엄마랑 여행도 좀 다니고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래.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계셔야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고. 그동안 손주들 본 적이 있니? 교육비 이야기 이후로 한 번도 데리고 오지 않았잖아.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화나셨을 것 같아서. 내가 화난 게 아니라 너희가 화난 거잖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사 가실 거예요? 그래, 이미 집도 계약했어. 다음 달이면 이사할 예정이야. 서울 집은요? 팔았지. 지난주에 계약했어. 아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저희와 상의도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상의? 왜 너희와 상의해야 하지? 이 집은 내 집이야.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이고. 그래도 부모님이신데 저희나 아이들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너희 생각? 아이들 생각? 저는 순간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왜 너희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아이들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저 여행이나 다니며 편하게 사시겠다고. 그래.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고 싶어. 이제 좀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됐지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이라고?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과 교육비를 대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책임? 우리가 손주들을 낳았니? 그건 너희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 너희 책임이지.
우리는 내가 결혼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 아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대가 달라. 예전에는 3대가 한 집에 살며 서로 도왔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너희가 선택한 거야. 따로 사는 것도, 비싼 사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리고 우리는 너에게 이미 충분히 지원했어.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알겠어요. 부모님은 손주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저희도 부모님께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도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을게. 때마침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크게 다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거라고는 더욱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 녀석이 우리와 연을 끊겠다고 하네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우리가 손주들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손주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서울 집을 팔고 이사 간다는 것도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손주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나 손주들에게라도 문자를 보내볼까 생각했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서로 감정이 상해 있을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서울 생활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사진들, 그의 유치원 작품들,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 그런 추억의 물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보통 명절이면 아들 가족이 찾아와 함께 차례를 지내곤 했는데 올해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는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요. 그렇게 첫 명절이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둘이서 조용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텅 빈 집에서의 명절은 쓸쓸했습니다. 이사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설날, 생일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문자나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들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의 생활은 나름대로 평화로웠습니다. 주변 이웃들과도 가까워졌고 지역 행사에도 종종 참여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노인회관에서 도자기 교실을 열어 취미 활동을 공유했고 저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작은 장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득문득 아들과 손주들이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린이날에 저희는 손주들의 선물을 사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수치인 겁으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정말 이대로 평생 연락을 안 하고 살게 될까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렇게 또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사 온 지 1년 반이 되던 날, 저희는 조용히 둘이서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아내가 특별한 저녁을 차려주었고, 저는 와인을 한 병 열었습니다. 저희만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서울에 살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선 모든 게 더 여유롭고 평화로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이 없는 삶은 분명 무언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주변 이웃들이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서울에 사는 지인들에게 아들 소식을 물어보곤 했지만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끔은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노후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민재가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지요. 그래도 손주들은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아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네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그 시절에는 저희가 이렇게 멀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었고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 저희에게서 아들과 손주들을 멀어지게 한 걸까요? 그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샀을 아들과 손주들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아마도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이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년 후 아니면 수십 년 후에 다시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저희의 선택대로, 아들은 아들의 선택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가슴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저는 텃밭에서 상추를 뽑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선택한 삶입니다. 비록 아들 며느리와 손주들을 볼 수 없지만 오늘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김정호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